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학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소국경제를 바탕으로 소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경제가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어떤 균형들이 외국에 있는 균형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에 순수출과 외국에서 결정된 그 국제 이자율이 변화감에 따라서 순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제 이자율 또는 외국의 이자율들이 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졌을 때 순수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실물 시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실물 이자율인데 외국의 실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순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에서 그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I와 S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개방경제에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거, 실물 시장 명목 변수들, 실물 변수와 명목 변수들의 차이, 그 다음에 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바라볼 변수들은 환율입니다. 환율도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 환율이 어떤 물건들의 교환 비율이라면 명목 환율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환율이라면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은 보통 명목 환율을 의미하고요. 경제신문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중앙 뉴스에도 발표가 되곤 하죠. 1150원 퍼 달러, 그러니까 달러당 1150원으로 환율이 내렸다 올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환율도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큰 변수 중에 하나고요.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융의 거래, 화폐의 거래, 화폐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명목 환율,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명목 환율 변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순수출 이런 어떤 실물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영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이제 순수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까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목 환율이라고 하면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외환 시장에서 수요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국제시장,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팔고 그 판매 대가를 화폐로 받아올 것인데, 그 화폐를 지급할 때 물론 달러로 지급받아도 되지만 국내에서는 어떻게든 원화로 바꿔와야 국내 경제 환경에서 다른 이제 생산품 또는 투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달러로 받은 지급을 원화로 바꿔서, 그런 과정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교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았다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바꾸려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구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화에 대한 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은행에서 하죠. 화폐, 통화량, 그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그 각국의 화폐 또는 통화를 공급하고, 그 수요 자체는 어떤 교환의 어떤 편리를 두기 위해서,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환의 매개체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아니면 균형이 맞춰지는 데 있어서 명목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러화와 원화화의 어떤 교환, 요거의 비율을 명목 환율이라고 한다. 국내 통화와 외국 통화와의 교환, 그 교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수요를 하고 그 통화량을 중앙은행에서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하지만 또 외환을 바꿔주고, 또 나는 외환을 팔고 원화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 그 반대 사람들도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투자한 다음에 바꿔가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각국의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때문에 환율이 결정된다. 균형 환율이, 명목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건, 명목 환율 자체도 상당히 변화가 큰 변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해하실 내용이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실물 시장에서의 환율. 그러면 이제 물건을 교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하고 싶으면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가지수를 구성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의 그 바스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트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각각의 물건을 몇 개씩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원화가 필요한지를 지출액을 산정을 하고요. 그 지출액만큼 그 바스켓을 구성한 상품을 외국에 나가서 똑같이 살려면 얼마나의 비율이 발생하겠는가 라는 개념에서 물건과 물건의 가치의 교환 비율로 실질 환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목 환율이 정말로 이론적으로 경제학적 이론에 맞는 이론이라면 실질 환율과 그 명목 환율의 이제 비율 그 자체가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로 변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PPP라는 걸 공부할 텐데 Purchasing Power Parity죠. Purchasing Power Parity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어떤 물건의 구성들, 똑같은 물품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물품의 구성들 또는 하나의 상품,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무역이 성사되고 특별히 무역하는 데 대한 특별한 비용이 아주 크게 들지 않는다면 뭐 운송 비용도 그렇게 높게 들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데 대해서 물건을 사오고 파는 데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게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역이 시작되고 나면 뭐 국내 상품 똑같은 상품이나 외부에 있는 똑같은 상품이나 가격이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을 가보면 어떤 상품은 외국에서 나가가지고 사오는 게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명목 환율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시장의 균형에 딱 놓였을 때 우리가 개방 경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무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이제 뭐 원래로 생각한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시장이 클리어됐다, 상품 시장이 클리어됐다.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균형 가격만 존재합니다. 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아비트레지라고 하는 그냥 여기서 물건 사서 다른 곳에 가서 팔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그런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경제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쟁이 발생하고 그 옮겨가는 과정 아니면 그 교역되는 과정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경쟁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균형점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든지 PPP의 원래 아이디어, 원래의 철학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물건의 구성을 미국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일본에서 사나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무역의 장벽들, 그 다음에 뭐 관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어떤 물건 꼭 사오면 비행기 값에 일부는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질 환율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 환율의 출발점은 사실 구매력 평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그 장소에서의 구매력이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균형에 다다랐을 때는 똑같아야 된다. 왜? 교역이, 자유무역이 활성화됐다면. 그리고 물건을 나르는 데 대한 운송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괴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발견되었고요.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실질 환율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실질 환율을 엡실론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수의 이름을 붙일 때 원래 영문 이니셜을 많이 땁니다. E라고 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exchange rate의 이니셜을 E를 따서 E를 쓰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엡실론을 쓴 이유는 실질 환율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적으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환 비율인데 E는 명목 환율은 E한테 뺏겼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리스와 E로 이렇게 대치되는 엡실론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교과서 우리 국제금융론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는 Q로 썼죠. 그래서 실질 환율을 엡실론이라고 정의하고요. 외국 물품의 조합, 그러니까 그 CPI 구성했던 것처럼 이제 번들을 조합한다면 번들이 되겠고요. 그거보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그렇게 구성을 하지 말고 하나의 물건, 해외에도 다 나가 있고 품질은 거의 동일하고 이런 물건들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그 상품들의 교환 비율, 상품의 가치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그러니까 그 상품의 비율이라고 하면 실질 환율이 될 거고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하면 명목 환율이 될 건데 그 실질 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상품 구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 CPI를 구성하는 베스켓일 수 있고 그런데 각각의 나라마다 그 구성하는 물건의 가치라든지 퀄리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전 세계에 널리 팔리면서 동일한 품질을 가진 어떤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낸 게 빅맥입니다. 빅맥. 그래서 빅맥 지수를 실질 환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한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실질 환율 변수 자체도 우리가 원래 말했던 것처럼 PPP라든지 일물일가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목, 화폐의 교환 비율과 별도로 실질 변수들 아니면 실질적인 상품의 가치가 각 국가에서 얼마나 큰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국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나타내는 지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교환 비율, 상품의 교환 비율,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실질 환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환율의 단위를 어떻게 쓰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개방 경제고 소국 경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제적인 파워, 정치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 단위를 쓸 때도 상당히 미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환율 쓸 때도 1150원 퍼 달러.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모에 있는 어떤 그 측정치가 달러죠. 원 나누기 달러의 형식으로 환율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거시경제학 교과서 맨퀴가 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미국에서 발행된 거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달러 환율 기준으로 요 공식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명목 환율에다가 국내의 물가 수준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의 물건의 이제 지출액, 물가 수준이라는 게 지출액이죠. 총 번들의 지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빅맥 지수였다면 빅맥 가격, 명목 환율 곱하기 달러로 표시된 미국에서 빅맥의 가격 나누기 외국에서 빅맥의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간단하게 우리 자꾸 헷갈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생길 때 명목 환율의 단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이게 외국 화폐의 단위 나누기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면 분모의 달러가 있죠. 그거를 곱하기 달러 가치로 표현된 어떤 빅맥 가격, 미국에서의 빅맥 가격 하면 몇 달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를 곱해주면 분모에 있던 단위와 달러, 원래 이제 가격의 단위가 곱해짐으로써 단위가 달러가 사라져 버리죠. 그럼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곱한 두 숫자가 될 텐데 그 숫자의 단위는 원이면 원, n이면 n, 뭐 다른 위안이면 위안 같은 뭐 일본과 한국과 중국 같은 곳의 어떤 가치로 표현될 거고 그거를 나눠주죠. 외국의 빅맥 가격으로 나눠주면 그 단위도 사실은 뭐 원으로 나타냈다면 원 나누기 원 되니까 그냥 1대1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실질 환율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실질 환율의 특정한 유닛은 없다, 단위는 없다로 이해하시면 환율에다가 분모에 있는 화폐 단위를 가진 P, 가격을 아니면 지출액을 곱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환율의 단위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원퍼 달러, 옌퍼 달러, 위안퍼 달러, 그러니까 분모에 달러가 유닛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조금 변수의 변화와 NX와의 관계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이제 국내라고 생각한다면 원 퍼 달러의 환율을 쓸 거고, 외국의 가격, 그렇죠? 거기서는 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달러화로 표시된 게 외국의 가격을 곱해주고 그걸 P 스타로 쓰고요. 나누기 P, 국내의 상품의 가격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P 스타와 P의 그 분자 분모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국이라고 미국을 생각하고 쓰고 있고요. 환율, 명목 환율의 단위를 외국 화폐의 단위 나누기 달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 그쵸? 미국 상품을 사는데, 미국 상품은 어떻게 사는데? 일본 상품을 살 수 있는 그 화폐 지출액을 기준으로 몇 배를 더 줘야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1대1이라면, 그쵸? 그 만약에 1대1이라면, 일본의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번들을 살 수 있는, 아니면 일본에서 맥도날드 한 개 살 수 있는 돈의 지출액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 와서도 맥도날드 하나를 교환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품 교환의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나 단위, 공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 세계에서 실질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 상황을 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물 변수, 실물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뭐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곳에서 결정되는 게 실물 변수죠. 균형이 결정되는 변수들이 실물 변수입니다. 실물 변수가 실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명목 변수가 실질 시장 와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폐 중립성이죠. 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럼 또는 명목 시장, 화폐 시장은 전혀 상품 시장의 균형과 별개다. 이렇게 이분법이라든지 화폐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목 시장의 어떤 변화, 명목 변수의 어떤 변화가 실질 변수, 지금 NX도 사실은 실질 변수죠. 순수출이라는 거, 수출액과 수출량은 우리 상품의 교환 또는 무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결정짓는 변수는 뭐다? 실질 환율이어야 한다. 그래서 NX와 관련을 지으려면 실질 환율 변수로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게 맞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엡실론, 실질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순수출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내용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목 환율이 변하면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럼 사실은 물가에 영향을 주거나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줘서 돌아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정하고 있었던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PPP라는 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Purchasing Power Parity가 성립을 한다. 교역이 시작되고 나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비용들이, 교역을 통한 비용들이 들지 않는다면 PPP가 성립을 해야 된다. 물건의 가치 동일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상품의 가격 동일해야 된다. 그 상품의 가격을 PPP에 의해서 그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질 환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이라는 각각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명목안률이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마지막에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소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게 대국, 미국 같이 이제 아주 큰 나라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자체 경제 규모가 크고 시장 규모가 커가지고 외국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외국의 어떤 균형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의 변화가 그냥 우리 시장에는 아무런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시장의 변화가 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의 균형이 변하면 외국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시장의 크기라든지 경제 규모가 크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국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중국도 사실은 시장의 크기가 크니까요. 그런 경우까지 이 내용들이 확장이 되는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과 모형 또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번 하나하나 또 좀 더 깊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과의 관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 뭐냐? 엡실론이죠. 엡실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엡실론은 명목 환율 2에다가 P를 곱하고 P 스타로 나눠준 걸로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2라는 게 사실은 옌 퍼 달러로 교과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달러 요 단위라는 게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130원 퍼 달러라는 명목 환율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달러를 곱해주는 거죠. 달러. 그러면은 이제 빅맥 지수라면 1달러 한다. 빅맥 하나에 1달러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1을 곱해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가 아니라 1200원 해요. 빅맥 하나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럼 1200원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빅맥 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 환율처럼 쓰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가 1달러고 이게 1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달러가 없어지겠죠. 달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그 단위가 분자에 있고 이거 단위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1130원 나누기 1200원 하니까 1보다 작은 실질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과의 관계, 명목 환율을 통해 가지고 실질 환율을 평가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가 있습니다. 빅맥 지수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본에서의 가격을 여기 교과서에서는 P스타로 쓰고 있으니까 200엔 한다. 빅맥 하나에 200엔 하고 미국에서는 P 2.5달러 한다. 그 다음에 명목 환율 2가 120원, 120yen 퍼 달러로 표시되고 있다. 라면 엡실론은 뭔가라는 거죠. 엡실론은 2에다가 P 곱해주고 P 스타로 나눠준 거죠. 공식에 왼쪽에 있는 공식을 고려하자면 그러면은 이 120원에다가 P인 2.5 곱해주고요. 요거를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25, 250, 50, 300에다가 300 나누기 200으로 나누니까 1.5가 되네요. 1.5로 계산될 수 있다. 이게 다름 아닌 빅맥 지수고요.
요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본에서 빅맥 하나 살려고 빅맥 하나 살들고 200엔을 들고 미국에 가면, 네, 미국에서 살려면 1.5배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빅맥 하나의 어떤 가치가 일본에서 1.5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배의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옌으로 표시된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것도 옌으로 표시된 거고, 미국에서 빅맥 하나 살려면 몇 엔이 드냐? 300엔이 드는 거고, 일본에서 빅맥 사는 거는 200엔이 드는 거죠. 1.5배를 지불해야 된다. 그 상품의 가격이 네, 바로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빅맥 지수 구하는 방법인데, 요게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 또는 원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P라고 하는 거, P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얘에서는 빅맥의 가격이었죠. 빅맥의 가격이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CPI를 구성하는 상품, 그 상품들의 바스켓으로 확대돼서 이해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GDP 구성하는 모든 상품들에 고려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물가지수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더 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자, 엡실론이라는 이 실질 환율은 실물 시장의 실질 변수라는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어디에다 영향을 줄 건가? 얘가 뭐 하는 놈인가? 요런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 네. 요게 뭐였죠? NX였습니다. NX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외국의 물건과 우리나라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순수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질 환율이 변화함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 실질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P라는 게 우리나라로 기준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낮다, 또는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이 낮다. 이건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엡실론과 NX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NX는 어떻죠? NX는 0의 값을 가질 수 있나요? NX 0인 거, 예, 균형 무역이 될 것이고, NX가 양인 거, 예, 수출이 제대로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순수출이 파저티브, 네거티브 될 수 있죠. 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균형 무역, 무역 수지 적자 석자도 아닌 균형이 되는 어떤 점을 나타내는 엡실론이 있을 겁니다. 수직축을 엡실론, 가격이니까 주로 수직축에 쓰죠.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을 수 있을 건데, 우하향하는 직선을 그을 수 있을 건데, 요게 NX라는 거죠. NX는 뭐의 함수다? 엡실론의 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정한 실질 환율이 결정돼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2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순수출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질 환율과 순수출과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이 어떤 이유에서든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을 때 음의 방향으로 실질적인 NX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균형 엡실론이라는 거, 엡실론에 대해서 NX와의 관계를, 엡실론에 영향을 받는
주로 영향을 받는 어떤 변수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순수출이 있겠구나. 요렇게 해서 음의 관계를 가지는구나 해서 이렇게 직관적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 엡실론 이게 어디서 결정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엡실론은 어디서 균형에 이를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의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한 공식이 요약됐습니다. nx는 s-i. 왜? 자본 유출과 자본 유입의 관계, 순수출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항등식으로 이렇게 s-i가 부족하다면 음이라면 순수출도 음이고 그게 양이라면 순수출도 양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저축이 투자보다 낮으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오른쪽 S-I도 양이 되는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음이 된다. 그쵸? 그게 이제 또 I라는 변수가 이제 그 개방 경제 하에서는 외국에서 결정된 세계 이자율, 국제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요인도 있겠지만 S라는 거 국내에서 이제 변화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만 I가 세계 이자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순수출의 크기, 순수출이 경상수지가 양이든 음이든 하는 방향하고 같이 결정되는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NX 이거 자체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NX는 실질 환율, 요거의 함수라고 했고 S-i와 R 스타와의 관계에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착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라는 것 자체는 환율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R-스타에 의해서 세계 이자율 또는 국외 이자율, 외국에서 결정된 균형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게 환율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수직인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S-i인데 i는 R' 외국의 이자율에서 결정을 받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스타 요게 엡실론 스타 균형 환율, 균형 실질 환율이 결정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균형 실질 확률이 결정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순자본 유출하고 수입 순수출하고의 관계 요거를 또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공급이라는 거. 외환 시장의 그러니까 실질 시장이죠. 실질 시장. 실질에 대한 이제 외국 물건에 대한 외환 그 실질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외환 시장. 그 외환이 필요해서 그 물건을 살라 가지고 자본이 유입되려면 달러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우리 자본 시장에 자본을 사야 되니까 바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꾸는 과정.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수요들 하고 공급하고 그렇죠? 공급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S와 -I 차이. 해외에서 투자된 이제 공급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한국 시장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순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이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순수출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필요할 테니까 원화를 수요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화폐적인 수요를 그 상품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 실질 환율이다. 그래서 S-i와 NX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질 환율의 균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형을 잘 이해를 하셔야 NX가 이제 실질 환율하고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리고 공급은 S-i 자본 유출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S-i라는 것은 사실 실질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자율하고 우리나라에서 저축한 양하고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된다라고 보시면은
엡실론하고는 실질 환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실질 환율과 이게 이제 순수출이죠. 순수출의 크기 요거 하고 실질 환율 엡실론하고 순수출의 크기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프를 그렸죠. 예. 이랬을 때 원래의 이제 공급되는 측면, 공급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i가 있을 거고 i는 외국 이자율 또는 국제 이자율로 해석될 수 있고요. 다음에 수요 측면은 nx인데 nx는 엡실론의 음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아양하게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요 지점, 요 두 지점에 만나는 점에서 균형 실질 환율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그런데 요 시장에서의 시장의 변화를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재정정책 있겠죠. 재정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가 있을 수 있고요. 국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든가 투자 수요의 증가, 투자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무역 정책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재정 정책이 국내, 국외 이렇게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 국내에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재정이 확장이 되면은 총저축하고 순 자본 유출이 감소되겠죠. 그쵸? 네. S 저축 자체가 G가 증가함으로써 S가 감소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 우리 S-i 축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S-i R스타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지금 바뀐 거예요. S가 바뀐 겁니다. 요거를 G로라고 하고 새로운 재정정책이라면 S1이 됐죠. 그렇다면 실질 환율이 증가한다. 그쵸? 실질 환율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실질 환율이 엡실론이 증가하고 nx는 감소하네요. 이 그래프에서 됐죠? 네,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 이제 재정 정책. 네, 해외 재정 정책이 증가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외국에 작용하는 변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여기서 국외의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변수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국내 시장의 변수인데 외국 시장에 쓰여지는 변수는 요거 R스타밖에 없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은 R스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R스타가 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의 이자율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다시 이제 원래 우리 예전에 했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럼 그렇게 R스타가 증가하게 되고요. R스타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그렸던 거하고는 달리 오른쪽으로 R스타가 증가하면 I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I가 감소한다는 거는 S-i니까 요게 S0 빼기 I R 스타 2라고 할게요. 요게 G로였고요.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군요. 그러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할 거고 그러면 결과로 실질 환율 감소하고 NX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투자 수요의 증가는 네, 여기는 투자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I가 증가한다면 아까 첫 번째와 같이 여기서 말하던 네, 요 상황하고 같은 현상을 보이겠죠? S-I에서 I의 증가가 있으니까 S-I 자체 전체는 감소하는 거죠. I 자체의 증가는 S-I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국내에서 펼쳤다라고 하면 그 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NX 커브 자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예. 수입이 감소되게 되는 거죠. 무역 정책 중에 뭐 보통 무역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의 무역 정책들은 사실 네. 테리프라든지 관세죠, 관세. 테리프 주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조세를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네. 임포트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임포트. M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임포트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NX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 곡선 자체가 NX 곡선 자체가 NX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원래 곡선이 S 여기였죠. 그러면 네, 크기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볼 거다. 그럼 다른 거 NX 크기 자체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엡실론 자체가 상승하는 현상을 실질 환율 네. 달러의 공급이라든지 뭐 다른 방향 NX 자체 크기에 변화는 주지 않고 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명목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목 환율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환율이라는 거 우리 현실적으로 계속 목격하고 있는 거죠. 명목 환율 변화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명목 환율 실질적으로 우리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목 환율을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변화가 자꾸 되는 건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공식 중에 환율에 대한 공식은 이게 있었습니다. 실질 환율 엡실론은 명목 환율 2에다가 P 곱해주고 P 스타로 나눠준 것이었죠. 그럼 이거를 명목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쵸? 뭐 요 P 나누기 P 스타를 역수치해 가지고 왼쪽 항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엡실론에다가 P 스타 곱하고 P로 나눠준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공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변하면 E가 변하는지 우리 바로바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금방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엡실론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엡실론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오죠? 엡실론이라는 거는 자, NX하고 S-I가 같아지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됐죠.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S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외국의 이자율이 변한다던가 S 자체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엡실론이 균형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P스타라는 거 균형이 어디서 왔죠? 원래 P스타의 균형은 화폐 시장의 균형에서 왔죠. 화폐의 공급 MS 있을 거고 MSP 나누는 거 실제로 화폐 공급은 유동성 선호죠. 예. R하고 Y와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요게 외국에서 결정된 거라면 다 스타 붙여가지고 그쵸? 예. P스타도 있을 거고 요 거기서 P스타의 균형이 왔고요. 요 P스타는 어디서 샀습니까? 국내 시장에 예, 국내 화폐 시장, 국내 통화 시장의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통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 다음에 외국 통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 다음에 실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S와 I, 그 다음에 NX 순수출에 관한 내용들, 여기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친다. 각각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식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변화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뭐 전에도 잠깐 이제 백분율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항등식이다 보니까 이게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가 변할 때 모든 것들이 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지 그렇게 계산되는 거를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변화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이 항등식이 잘 안 맞더라,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꾸 목격을 해요. P 자체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게 항등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명목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더라. 그러면 다른 요 관계라는 거 자체는 다른 변수들이 분명 여기 끼어 있겠는데, 우리가 다 가정을 해서 버려버린 거지만 간단한 모형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낸 거라서 모든 것이 다 1대1로 다 대응한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설명력이 좀 떨어지더라. 그게 만약 진짜 장기라면 이해할 수 있을, 모든 시장들이 다 균형이 이룬 상태라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이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공식이 성립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론상에 맞는 공식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요게 실질적으로 요 차원에서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요거를 백분율 변화식으로 바꿔서 하니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럼 그게 뭐죠? 다음 기의 t라고 하겠습니다. 이 t 플러스 1에다가 이 t 빼고 이 t로 나눠준 거, 이게 t의 2의 백분율 변화가 되겠죠. 그럼 요게 엡실론 t 플러스 1에다가 엡실론 t 빼주고 엡실론 t로 나눠준 엡실론의 백분율 변화, 그쵸? 거기다가 p의 더하기 p의 백분율 변화, p 스타의 백분율 변화죠. p t 플러스 1 p 스타 t pt. 그 다음에 p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pt 플러스 1 마이너스 pt 나누기 pt.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요게 과연 뭐죠?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파이스타, 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국내 인플레이션 레이트, 요거 차이 더해준 게 실질 환율의 백분율 변화랑 명목 환율의 백분율 변화의 차를, 실질과 명목의 백분율 차를 인플레이션 차이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국제금융론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실질 환율, 명목 환율의 차이.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정의하는 단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스타가 분모에 있는지 분자에 있는지 이 차이가 잠깐 다르긴 합니다만은, 원리는 만약에 같이 듣는 학생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에 이 공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분율 변화로 변화율에 대한 공식으로 나타나니까 현실적인 설명력이 잘 좋더라, 확 올라가더라, 설명력이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하고 갈 내용은요, 우리 이제 제가 잠깐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PPP에 대한 내용입니다. PPP 구매력 평가설이죠. 구매력 평가설로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구매력 평가설이 일몰일가의 법칙이라는 요 원칙에서 왔어요. 일몰일가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서 거래됐을 때 시장 균형이 결정됐다면, 시장이 청산되었다면, 균형 가격이 결정됐다면 아비트러지가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 가격으로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익을 어디서 사서 반대 방향에 가서 판다든가, 이 장소에서 사서 다른 장소에 간다든가, 이 사람한테 사서 저 사람한테 판다든지 하는 불로소득, 거기에 소득이
노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득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다시 균형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시장에서 무역이 그쵸? 무역이 활성화되고 자유무역이 성립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역에 따른 거래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결국 가격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마다 물가 수준도 달라. 물가 수준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품의 가격이 어디서 싸게 팔린다는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PPP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이 공식 이가 실질 환율과 실질 환율과 P스타의 곱, 그 다음에 P로 나눠준 값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을 안 할 수도 있게 되더라. 그쵸? 그러면 이제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을 통해서 같아지는 그런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매력 평가가, PPP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 평가가 성립이 된다면 아니면 강력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된다면 그쵸 PPP라는 걸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구매력 평가를 얘기한다면 그런 실질 확률이 존재한다면 실질 확률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한다면 2는 다름 아닌 P 스타와 P의 그 비율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우리 여기 공식에서 썼지만 여기 라지로 쓸게요. 여기 원래 공식 여기 있죠. 실질 환율은 2에다가 P 곱해주고 P 스타로 나눠준 거였다. 그렇다면 2가 P 스타 나누기 P고 거기다가 P 곱해주고 P 스타로 나눠준 거니까 요거 없어지고 위에 P 스타만 남죠. P 스타 나누기 P 스타니까 결국 1이 된다는 거죠. 네, 실질 환율이 PPP가 만족이 된다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대 하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국내에 어떤 가치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들고 나가면 외국에 똑같이 그 묶음 또는 그 가치가 성립이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큰 의미로 아니면 작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가장 강력한 이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 와가지고 생각했던 게 백분율 변화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 설명도가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설명 파워가 설명력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PPP가 잘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가정할 때 그랬죠. 교역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쵸? 교역 비용 또는 거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주 작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역이 자유롭게 일어나야 하는데 교역제, 교역 가능한 재화가 있고 비교역제가 있습니다. 비교역제 존재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특별한 서비스들은 어느 나라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 나가서 팔기도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이 이렇게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하는데 큰 이유, 운송비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제도들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차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교역제, 그 대체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갖고 한국의 쌀과 중국의 쌀, 한국의 쌀과 일본의 쌀, 한국의 쌀,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거의 비슷한 쌀이죠. 그런데 태국의 쌀과 우리나라의 쌀, 그리고 베트남의 쌀과 우리나라의 쌀, 이거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이한 국가들의 어떤 상품들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PPP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성립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아주 장기적인 모든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는 PPP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PPP로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논의를 시작할 때, 개방 경제를 시작할 때 아주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렇죠. 교역 전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교역 전. 교역이 열리기 전. 그 다음에 개방 경제가 되는 거죠. 네, 개방 경제 중에서도 우리 소국 모형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대국의 경우에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한번 잠깐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대국 모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폐쇄 경제 또는 교역 전, 폐쇄 경제죠. 개방이 되기 전이니까. 폐쇄 경제 수준의 어떤 변수들 변화하고 개방 경제 수준, 그러니까 소국의 외국의 변수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외국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의 한 중간쯤에 있다.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국의 변수가 변화했을 때 우리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 변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만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는데 폐쇄적인 우리 경제 크기 또는 우리 내부 국내 시장의 크기가, 운영되는 크기가 아주 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개방 경제의 외국 변수의 그 영향을 받는 정도도 소국 경제보다는 작다. 이 정도까지만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환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고요. 환율에 대해서 환율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질 변수 중에 하나인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환율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명목 환율이라는 거 외환 시장에서 그냥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이라면 실질 환율이라는 거는 물건의 가치를 교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변수들이 균형이 결정되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화폐 시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그것이 외환 그러니까 명목 환율이었다면 실질 환율은 NX와 S-I 자본 유출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 그 다음에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변수의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실질 환율 엡실론이라고 쓰여졌고요. 그 엡실론의 균형점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 두 환율의 관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환율의 관계가 엡실론과 E와의 관계였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다? 물가 수준의 차이에서 왔다. 근데 그 항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설명력이 그다지 뛰어난 게 아니어서 우리가 좀 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백분율 변화들, 그러니까 그 변수의 시간적인 변화를 따라가 보니까 그 변화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있더라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PPP라는 게 있었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PPP가 상당히 유용한 툴 중에 하나고 일몰일가 법칙이 아마 성립하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PPP가 심지어 PPP마다 성립을 하지 않더라.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교역제 비교역제의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제라고, 외국 상품이 국내 생산물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폐쇄 경제부터 해서 개방 경제,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 있었던 경제가 개방 경제가 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변수 중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자체가 좀 뭐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학생들이 거시경제하고 국제금융론 같이 들어가지고 또 그 국제금융론 듣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환율, 명목 환율에 대한 얘기들, 실질 환율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또 배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해봤을 테니까 공식들도 상당히 익숙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에 대한 구분,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이 과연 어디에서 온 변수들인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거시경제학에서도 개방경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꼭 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소국 경제인 경우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죠. 외국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라든지 다른 정책들이 실질 환율에 또는 물가 변동에 아니면 그 물가 변동의 차이가 우리 국가의 경상수지에 자본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또는 경제신문을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고민하고 이해가 더 높아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이제 생소하고 어렵긴 하지만 네, 참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꼭 복습을 통해 가지고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